대만 영화, 대만 뉴웨이브 영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제 그 대만 유해부 영화의 시작은 이제 1982년도 광음적 고사라는 영화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 배경을 우선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대만이라는 나라가 대만이라는 나라가 그 근현대에 있어서 특히 현대에 있어서 근대사에 있어서 우리 한국과 닮은 점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도 비슷하게 이제 대만도 이제 이 전후라는 거는 이제 2차 세계대전이죠. 그 전후 장개석 정부가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공산화가 되면서 중국에 있는 그런 그 장개석이 이끄는 그런 자본주의 세력들이죠. 그러니까 당시 공산주의와 대립했던 그런 자본주의 세력인 장개석 세력이 모두 이제 타이완으로 도망가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되죠.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중화민국이죠. 중화민국 인민공화국이 아니라 중화민국을 세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 이제 독재 국가가 되죠. 독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독재를 하게 되면서 국가 이데올기를 홍보하는 그리고 그러한 영화들을 주로 만들게 되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그 정부들 특히 이제 그 군사 독재 정부가 들어섰고 물론 이승만 정권 이후에 들어섰지만은 쿠데타를 통해서 들어서서 그러한 이제 국가 이데올로기를 강요했던 그런 우리나라와 비슷한 그런 그 시대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 60, 70년대 그런 선악이 확실한 소설 구조를 갖는 그런 애정 영화 또 무협 영화들만 이제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당연하게 이제 장개석 정부가 이제 그런 반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반공 영화 이런 것도 만들려고 했지만은 사실 반공 영화가 이제 인기 있을 리는 없죠. 우리도 이제 뭐그 70년대 그 박정희 정권 때 그런 반공 영화들을 많이 만들었지만은 그런 영화들이 인기가 없었어요. 역시 우리나라도 그런 이런 그 눈물 짜는 그런 영화들이 인기가 있었고 80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에로 영화 이런 영화들이 주로 인기가 있었죠.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홍콩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무협 영화도 굉장히 인기가 좋았죠. 홍프 영화 거의 이제 그래서 78년대 한 해 동안은 거의 70%를 차지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53년도에는 6편밖에 안 됐던 그런 영화 편수가 1974년도 때는 232편을 늘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해에 200편 넘게 영화를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영화를 많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만의 영화 제작 붐이 일어나고 대만 사람들이 자국 영화를 되게 좋아했다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어떤 권위적인 그런 정치가 절대적 영향을 끼쳤고 또 우리하고 비슷해. 우리도 이제 뭐 70년대 그 새마을 운동 하면서 어떤 근대화 경제 개발을 최우선으로 했고 국민들도 거기에 따라갔었죠. 그러니까 대만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지만은 78년경부터 시네마테크 같은 그런 영화 도서관이 건립되고 또 영화제 금마장 영화제가 만들어지고 또 영화인들이 경쟁 의식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관객에게 다양한 영화도 소개하고 제작비도 지원하고 좋은 영화도 장려하는 그런 정부가 그런 이제 사업들을
영화 장려 정책을 했고 또 영화 검열도 대폭적으로 완화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그 장개석 총통이 이제 죽고 그 이제 마치 그 장개석의 장남이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장개석 때와 좀 다르게 약간 유화 정책을 썼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정치적으로 좀 그 자유로움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문화적인 그러한 문화적 개방으로 연결됐던 것이죠. 그래서 영화 검열이 대폭 완화되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러한 새로운 영화가 나오게 되는 그러한 배경이 됐고 또 1980년대에 또 있죠. 장기석 시기에 비해서 개방이 많이 됐고 또 경제도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됐었어요. 그때 이제 아시아의 네 마리 용, 한국도 들어갔지만은 그 우리보다 더 경제적으로 앞설 정도로 굉장히 경제가 좋았죠. 그러면서 대중의 문화 소비가 늘어오고 또 본토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게 되니까 그 기존까지 그런 현실 도피적인 그런 영화들, 이런 애정 영화라든지 무협 영화 이런 영화들 맨날 똑같이 하는 그런 영화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인기가 없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영화계가 침체가 되면서 80년대 영화인들이 이제 전략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때 또 때마치 새로운 세대가 이제 그 전후 세대죠. 전후에 태어났던 세대들이 나이가 20살 이후가 되면서 뭐 20, 30대가 되면서 또 외국에서 또 영화들 공부해 오고 그러면서 새로운 영화 산업 그런 인력들이 영화 산업에 뛰어들게 되면서 대만 유해부 영화가 윤곽을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근데 대만 유해부는 또 재밌게도 그 민영이 아니라 공영. 우리나라 이제 영화진흥공사, 옛날에는 영화진흥공사고 지금 영화진흥위원회 뭐 이런 거와 비슷한 중앙진흥전형공사에서 주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앙전형공사에서 기용된 4명의 신인 감독들이 귀운적 고사라는 영화를 이제 만들었는데 이 영화가 그런 뉴웨이브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존까지 그런 영화처럼 뭐 이데올로기를 홍보한다든지 아니면 뻔한 그런 선악 구도의 영화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그런 성장 이야기들을 담아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영화가 성공된 이후에 민영 영화사들도 이러한 영화들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누벨바그와 약간 이제 비슷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누벨바그는 이제 민영이죠, 민영. 그러니까 공영이 아니라 민영에서 출발했는데 여튼간에 이러한 그 젊은 감독들의 어떤 성공이 발판 삼아서 그런 영화들이 계속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1세대 뉴웨이브 감독으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제 우리가 봤던 에드워드 그 양덕천이라고 하고 또 허우 샤오시엔이라는 또 감독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우효현 모르겠지만 그냥 허우 샤오시엔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허우 샤오시엔은 뭐 비정성시라든지 희몽인생, 호남효녀 이런 영화들을 주로 대만의 역사를 살펴보는 그런 대만의 과거의 집단 기억들을 다루는 그런 영화들이었고 이제 에드워드 양은 주로 이제 타이페이라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얘기죠. 그래서 타이페이 스토리라든지 공포 분자라든지 고령가의 소년 살인 사건 이런 영화들을 내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 이들이 이제 대만인 유해부 영화 황금기를 이뤘죠. 또 이런 영화들이 많은 영화제에서 상을 많이 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만 영화를 세계에 알린 그러한 감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로 볼 때는 이제 박찬욱 감독이라든지 또 뭐 이창동 감독이라든지 뭐 그죠? 그런 감독과 또 비슷하죠. 당연히 봉준호 감독도 되고 또 이제 허우샤오시엔의 가장 유명한 영화는 이제 비정성실한 영화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228 사건을 굉장히 한 가족을 통해서 잘 보여주는 228 사건이 뭐냐면은 이제 1947년도 중화민국 치하에서 대만의 본성인들이 중화민국 정부에 항쟁을 하자 중화민국 국민혁명군이 본성인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양민 학살했던 뭐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4.3 항쟁, 4.3 사건, 4.3 항쟁 또는 4.3 그 사건과 그 약간 비슷한 그런 사건이죠. 우리는 이제 사실은 그런 민족 간의 어떤 그런 구분이 없이 단지 제주인들이 그 정부의 어떤 그런 정책에 반대를 하면서 정부군에게 양민 학살을 당한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는 이제 본성인과 또 외성인 간의 그런 그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본성인은 뭐고 이제 외성인은 뭔가 여기서 있죠. 본성인. 본성인은 1945년도 일본이 패전하기 전에 타이난으로 건너온 한족과 그들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예전부터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이제 대만을 식민지했던 시대가 있었다는데 그때부터 이제 내려왔던 그런 한족들 그런 한족들이 이제 대만의 본성이 그 대만의 이제 그런 그 본토인이 된 것이죠. 본토인. 그래서 그걸 본성인이라고 하고 외성인은 이제 아까 장개석 그 자본주의 세력들이 공산당에게 패배해서 대만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그때 이제 많이 이제 그 본토인들이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 본토인들 중국 대륙에도 건너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외성인이에요. 근데 이제 실제 그 장개석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소수의 외성인이 대만을 통치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본성인들은 소외를 당하면서 그들이 이제 저항을 한 것이고 그 저항에 대해서 양민을 학살하게 된 사건이 바로 이제 228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228 사건을 다룬 영화가 비정성시예요. 그리고 이제 뭐또 그 샤오시에는 이러한 다양한 그런 영화들을 많이 만들고 또 재밌게도 이제 호우샤시에는 에드워드 양과 굉장히 또 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우샤시인이 대만의 근대사를 영화로 주로 담았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대만인의 정체성을 탐구했다고 한다면은 에드워드 양은 여러분들 하나 그리고 둘처럼 근대화된 대만인의 일상을 이렇게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우리는 누구인가 그런 개인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영화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 고령가 소년 살인 사건도 실제 이제 그 59년도에 일어났던 그런 살인 사건을 소재로 해서 그 영화에서도 어떤 본성인과 외성인 간의 어떤 갈등들이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도 굉장히 3시간 50분짜리 거의 4시간짜리 영화인데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4시간 거의 4시간 동안 꼼짝 않고 끝까지 보게 되는 그런 대단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도 넷플릭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 영화는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 그리고 둘을 재밌게 봤다면 당연히 재밌게 볼 것이고 하나 그리고 둘을 좀 지겹게 봤다 하더라도 이 영화는 전혀 안 지겨워요. 왜냐면 이 영화는 그
주인공 자체가 이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그 청소년들의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공감하기 좋은 그러한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어요, 아주.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타이페이에 보면 이제 그 타이페이 스토리도 재밌어요. 타이페이의 이야기, 이 이야기도 재밌게도 이 타이페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호우 샤오시엔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호우 샤오시엔을 타이페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연기도 되게 잘해요. 그래서 이 영화도 보니까 놀랍게도 이 영화도 넷플릭스에 있어요. 넷플릭스에 제가 보통 말하는 현대 영화 그런 그 고전 서사에서 벗어난 그러한 영화들이 거의 없는데 유독 에드워드 양의 영화는 많더라고요. 예. 하나 그리고 둘도 있고 타이페이 스토리도 있고 이야기도 있고 그런가 소년살인 사건이 세 개가 다 있어요. 놀랍게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세대 뉴웨이브 감독들은 뭐 에드워드 양하고 호우 샤오시엔이 대표적인 감독인데 이들은 이제 전후 세대 그러니까 이제 2차 세계전 이후에 태어난 그런 세대를 할 수 있고 이 세대들은 향토 문학을 소재를 삼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0년대 향토 문학이 인기가 좋았대요. 그래서 향토 문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그 지역성을 반영하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인데 그러한 이야기를 바탕을 소재를 삼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대만의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는 영화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또 이들의 자신들의 살았던 그런 기억들, 자전적인 영화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유웨이브를 주도했던 허우 샤오시는 광동 출신이고 에드워드 양도 출생은 상해에서 했지만 광동 출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둘 다 외성인 출신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재밌는 거는 이제 그렇다고 본성미는 뉴웨이브에 안 들어갔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또 여기에 그 여러분들 이제 우니에이천 얘가 이제 오념짐이라는 이제 그런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은 본성인이에요. 본성인 청나라 때 대만에 유지했던 한족인데 본성인인데 이 사람이 이제 저명한 소설가이자 또 시나리오 작가이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아까 그런 전형 그 여기 그 우리나라 중앙전형공사 그죠? 중앙전형공사 이 중앙전형공사에서 그 기획을 담당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제 MJ 여러분이 하나 그리고 둘 영화에 나온 MJ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오념진이에요. 재밌죠? 근데 이 사람이 또 재밌게도 비정성 씨 그런 유명한 허우샤오시엔의 그런 영화들 희몽인생 이런 영화들의 각본을 시나리오를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의 뭐 이 사람이 대만 유입을 이끌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재밌죠? 그러니까 이제 그 대만의 1세대 뉴웨이브는 사실은 몇 명 안 되는 그런 젊은 그런 영화인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영화를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친 우리 한국 감독들에게도 많이 영향을 끼친 그런 감독들이죠. 또 재밌게 이제 이 에드워드 양이 또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냐면 에드워드 양은 여러분이 본 그 뉴저맨 시네마 그 아기레 그 아기레 그 영화 헤르초크 감독의 아기레 영화를 보고 영화를 하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영화들이 헐리우드 영화 같은 영화만 나올 줄 알았더니 그 헤어초크 감독의 아기레를 보고 나서 영화를 저렇게도 만들 수 있구나. 저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목적이 없고 또 목표가 없더라도 그리고 어떤 주인공이 있고 그 주인공의 어떤 적대자와 갈등을 하면서 대립을 하면서 뭔가를 목표를 이루는 이런 전형적인 영화가 아닌 영화도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아기레라는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렇게 그런 걸 볼 때 서로 영향을 받는 것이죠. 뉴저니맨 시네마는 누벨바그의 영향을 받고 또 또 아메리칸 뉴 시네마는 누벨바그나 뉴저니맨 시네마의 영향을 또 받고 또 에드워드 양, 그러니까 대만 뉴웨이브도 뉴저니맨 시네마의 영향을 받고 또 누벨바그 영향을 받고 또 우리 한국 감독들도 이제 봉준호 감독도 그 에드워드 양을 되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야말로 영화인들은 서로 그렇게 영향을 받으면서 자신만의 그런 영화를 창조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1세대 뉴웨이브 영화의 이제 특징을 이제 살펴보면은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 대만도 일제 강점기를 겪었기 때문에 자국의 영화가 없었고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후의 그런 독재 정부의 통제 때문에 그야말로 그런 창의적이고 그런 예술적인 영화가 나오기 힘들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새로운 어떤 변화된 환경 속에서 80년대에 비로소 이제 제1세대 웨이브 영화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것이 대만 최초의 의식적으로 형성된 영화 운동이면서 또 동시에 영화 창작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대부분의 영화들이 과거에 대한 집단 기억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전 서사에 벗어났다는 이야기는 이제 계속 얘기했던 그럼 우리가 항상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우리 보통 말하는 스토리 그런 기승전결의 스토리 아니면 삼목구조의 스토리 처음 중간 끝 이것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고 또 나름대로 초반에 주인공이 뚜렷하게 매력적인 영웅 같은 주인공이 있고 그 영웅 같은 주인공이 매력적인 목표를 향해서 행동을 하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그 어떤 주제가 드러나고 또 메시지가 드러나고 영화가 닫힌 결말로 끝나는 그러한 고전서사 그런 뻔한 영화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벗어나서 일상과 어떤 그런 사람들의 기억을 보여주는 영화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뉴웨이브 영화는 또 아까 얘기를 못했지만은 이탈리아 네오 리얼리즘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들의 영화도 이제 뭐 자연 리얼리즘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광을 주로 이용을 하고 또 롱테이크를 많이 쓰고 또 롱샷 여러분 이제 풀샷으로 얘기했던 그런 샷들 주로 쓰는 것이죠. 그리고 길게 보여주죠. 길게 딥포커스를 보인다든지. 그리고 또 재밌게도 뉴웨이브 영화의 또 많은 특징이 여자 주인공이 방백을 하는 그래서 하나 그리고 둘에서도 그 링링이 방백을 하죠. 마지막에 이제 할머니가 할머니 무릎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이제 관객들만 들을 수 있는 그런 링링의 방백이었죠. 예. 그래서 이 여성의 방백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감독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소재는 어떤 그런 평범한 인물들이고 그들의 일상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 그리고 둘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야말로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그런 영화인지 헷갈리죠, 그죠? 주제가 없고 심지어 주제도 없고
목적도 없잖아요. 목표도 없어요. 거기 나온 누구나 모든 링링도 그렇고 팅팅도 그렇고 NJ도 그렇고 또 NJ의 부인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특별한 목적이 없어요. 그죠? 뭔가를 꼭 해야 되는 욕구도 별로 없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회사를 뭐 어떻게 키워서 가겠다 뭐 이런 것도 없고 그죠? 뭐 누구를 뭐 꼭 사귀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애매모호한 그리고 그 현실을 어떻게 내가 해석해야 될지 어, 확신이 없는 그러한 인물들이 나와요. 그죠? 그냥 평범한 인물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영화 실제는 그런데 실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현실에 살면서 어, 항상 그렇게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살지도 않고 또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명확하지도 않죠. 그리고 자신도 없을 수도 있고 확신도 안 생기죠. 그죠? 항상 불안할 수도 있고 그런 불안한 삶이 이어지는 게 당연한데 영화 속에서 인물들 특히 헐리우드 영화 속의 인물들은 굉장히 자신감도 많고 또 명확하고 또, 또 그렇게 또 행동을 하죠. 그죠? 그리고 결국은 뭔가를 이뤄내고 성장을 하고 그런 인물들이 나오죠. 그런 영화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 그리고 둘은 그죠? 영성의 여성인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또 특징은 여성이 받는 고통과 억압 또 새로운 역할을 모색한 여성이 주제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 그리고 둘에서도 물론 이제 그 NJ의 부인도 그렇고 또 NJ의 여자친구도 그렇고 또 팅팅도 그렇고 링링도 그렇고 팅팅도 그렇고 또 그들의 모습들이 잘 보여주지만은 가장 많이 이제 이런 여성이 받는 고통과 억압을 보여주는 영화는 타이페이 스토리, 타이페이 이야기를 보면은 거기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또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독들 사이에 환구상조하는 집단의식이 있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호우 샤오시엔 감독은 양덕창 감독의 타이페이 스토리의 남자 주인공을 맡았고 양덕창은 에드워드 양을 말한 거죠. 공부 문제를 지적할 때 자기 집까지 담보로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거의 뭐 삶의 그냥 그런 동반자처럼 그런 끈끈한 그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예. 이제 부러웠던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동료들이 그런 열정적이고 그런 동료들이 옆에 있었다는 것은 아마 굉장히 행복했던 그러한 시대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영화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애매모호한 전개를 통해서 관객들을 참여하게 요구했죠. 그러니까 스토리가 이렇게 명확하고 또 굉장히 몰입되고 이러면 관객들이 참여하기보다도 그냥 수동적으로 빠져드는 그러한 영화적인 경험을 했을 텐데 여기서는 그 자체가 주인공이 하는 것도 애매모호하고 사건도 애매모호하고 모든 것들이 애매모호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객들이 더욱더 명확한 것들을 찾기 위해서 참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 1세대 뉴웨이브 영화들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밑에 세대들이 또 나름대로 또 반발을 해요. 그래서 이런 뉴웨이브라는 것에 의미를 품고 아주 부정하기도 하면서 또 다른 영화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어떤 1987년도에 17인의 뉴웨이브 영화인들이 어떤 영화 선언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그들의 창작이 1세대와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여튼 그래서 2세대가 나오긴 해요. 여튼간에 1990년대 특히 이제 87년도에 국민의당 정부가 그렇죠? 그 38년간의 계엄령을 해제를 합니다. 그 38년간의 계엄령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이때 1947년도 7년도 228 사건 이후에 독재를 한다고 했죠. 아예 계엄령을 때려서 계엄령으로 유지되는 사회가 됐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심지어 1987년도까지 갔다는 것이죠. 1987년도까지 그런 계엄령 치하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대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하고 좀 비슷한 구석이 있어요. 우리도 이제 87년도까지 어떻게 보면은 그 군사 독재 정부에 의해서 통제됐던 사회였다고 하면은 1987년도 민주화 항쟁 이후에 이제 그 국민이 어떻게 민주적인 그런 정부를 만드는 초석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런 독재적인 정부가 다시 무너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87년도. 우리하고 좀 비슷한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2세대 뉴웨이브 감독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안 감독, 이안 감독을 여러분들 이제 쿵호 선생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결혼 필요한 음식 남녀 이런 영화를 만들었죠. 예.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센스 앤 센서빌리티 그런 영화를 만들어서 또 굉장히 화제가 있었댔고 또 브로큰백 마운트 브로큰 아유 갑자기 제목이 생각 안 나죠? 브록백 마운틴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끔 이렇게 제목이 생각 안 날 때가 있어요. 브록백 마운틴인데 이안 감독 음식 남녀의 감독이죠. 대만 이안 감독. 그래서 이안 감독이 이제 라이브 오브 파이더 만들었고, 그죠? 워낙 이제 유명한 감독이죠. 또 와우 장면도 만들었고, 그죠? 또 브로크백 마운틴이죠. 이 브로크가 생각이 안 나네요. 브로크백 마운틴 이 영화도 만들었고, 세 개 다 만들었고,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들을 만들었고, 대단한 감독이에요. 이 감독도. 그러니까 뭐 그 서구에서는 동양인 감독 중에서는 최고로 잘 나가는 감독이죠. 그래서 헐리우드에서도 굉장히 성공을 한 감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안 감독이 이제 제 2세대 뉴웨이브 감독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차이밍 양이라는 감독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감독도 이 기존의 1세대하고 좀 약간 다른 느낌의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 1세대가 어떻게 역사와 가족 이런 소재를 주로 했다고 하면은 차이밍 양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인의 얘기를 했어요. 개인 인물의 그래서 고독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애정 만세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야말로 그냥 그 개인의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고독 소외된 개인 그 어떤 가족으로부터도 소외되고 그리고 그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그냥 오로지 그냥 절대적인 고독을 갖는 그러한 개인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독특한 그러한 또 영화 예술 영화가 애정 만세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현대 영화의 대표적인 영화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또 기회가 되면은 차이밍 양의 애정 만세 이런 영화를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정 만세. 그 감독은 이제 이강생, 리캉생이라는 그 배우를 주로 기용을 하죠. 그래서 애정 만세에서도 이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애정 만세의 차이밍 양. 애정 만세.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면은 이제 에드워드 양의 영화에는 어떤 현대성 그런 어떤 모더니티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 영화 하나 그리고 둘을 보게 되면은 이게 2000년도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만이 어떤 물질적 풍요를 이룬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나온 인물들, 그 가족들은 그런 물질적 풍요에 의해서 그렇게 행복을 갖지 못하죠. 그러니까 뭔가 복잡하고 뭔가 자기가 뭘 지금 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고 그러면서 어떤 위기를 갖게 되는 모두 각자가 어떤 위기를 갖게 되는 또 그러면서 가족의 해칭 위기를 맞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거는 단지 가족의 문제라기보다도 대만의 현대화 과정 속에서 어떤 가치관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한다는 것은 전통의 가치관에서 어떤 근대 서구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면서 특히 자본주의적인 가치관으로 바뀌게 되면서 물질 만능주의 이쪽으로 가게 되면서 자기가 뭘 하는지,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그 NJ의 또 동료, 그 직장 동료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직장 동료가 그 장례식장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1년 동안 그렇게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는데, 자기는 너무 불행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NJ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가 좋아하지 않은 일을 맨날 하니까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본주의적인 어떤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기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걸 또 추구하지도 않고 그야말로 복잡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이 인간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닌데 마치 양양의 삶처럼 단순한 욕구와 또 그런 또 실제 그렇게 현실도 단순한데도 불구하고 복잡하고 그런 사회 속에서 그 자기를 잃어버리는, 자기의 단순성, 단순한 욕구 이런 거를 잃어버리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풍자하고 비판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자기 걸 잃어버린다는 거죠. 자기 걸. 자기 과거 전통 사회에서는 나름대로 확실했던 그 가치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 가치의 어떤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 복잡하다는 얘기가 바로 그죠. 명확하게 모른다는 이야기죠. 단순한 그런 가치인데도 불구하고 뻔하게 알 수 있는 가치를 우리는 복잡하게 느낀다는 것은 잘 모른다는 것이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하나 그리고 둘은 어린이, 청소년, 중년, 노년 얘기까지 인물마다 가지고 있는 고민과 문제를 드러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합치면 한 개인의 이평생이 될 수 있죠. 그렇지만 이것이 또 꼭 가족의 가족 내부의 관계의 문제로만 볼 수 있지는 않다고 했죠. 여기서 단지 이걸 그랬기 때문에 대만 현대화 과정 쪽에서 가치관의 변화와 그에 대한 비판이라고 또 본다고 했었죠. 그죠? 현재 가족들은 스스로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고 있죠. 그죠? 눈앞에 펼치는 문제를 복잡하게 보고 파악이 잘 안 된다고 하죠. 또 그들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그죠? 자신에게 안 보이는 것을 알면서도 보지 못하는 그런 타이베이 사람들이죠. 자신들의 뒷모습을 볼 수 없는 문제를 사진 촬영으로 해결하는 양양의 직설적이고 단순한 특성은 온갖 계산을 하며 자신의 이익을 쫓느라 다른 면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그런 타이페이 인물과 대비 효과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양양 외에 특히 이 대부분의 성인들, 어른들은 그야말로 그런 자신의 이익만 쫓느라, 물론 여기서 이제 그 일본인 한 명이 나오는데 그 사람만 좀 예외죠. 그 사람은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고 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죠. 이 대만 사람들 앞에서 PT를 하면서 왜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싫어하는지 모르겠다. 왜 맨날 하는 것만 쫓아가고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는지 모르겠다. 이해가 안 간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새로운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고 어느 한 개라도 똑같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고 항상 똑같은 것만 지금까지 했던 것만 계속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죠. 예. 그리고 실제 이제 그 대만 그 기업도 그렇게 새로운 것을 제안했던 그런 일본인
그 사업가의 제안을 거부하고 일본인 사업가가 개발했던 것들을 그대로 복사한, 카피한 그런 기업과 이제 어, 그 계약을 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근시안적인 인물로 보는 것이죠. 자신 이익만 쫓는 새로운 것들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새로운 걸 개척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게 이제 이 에드워드 양 감독이 얘기하는 자기가 보고 싶은 건 보고 편한 것만 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 이익만 쫓는 그런 근시안적인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바로 반쪽밖에 보이지 못하는 인물이고 맨날 똑같은 것만 즐기는 인물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영화에서 보면은 이 양양이 재밌게도 양양이 그 초등학교에서 선생한테 혼나죠. 초등학교 선생이 양양의 그런 사진을 뺏어서 야 너는 왜 엉뚱한 것만 찍었다. 뒤통수만 찍고 이게 도대체 뭘 찍은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선생이 생각할 때는 선생은 고정된 관념, 아주 상투적인 그런 생각만 주입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사진이라는 거는 뭐든지 주인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인물이 화면을 사진을 보면서 뭐 치즈, 김치 하면서 미소를 짓고 찍는 그런 것만 사진으로 보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양양이 찍은 사진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거는요, 뭐 대단한 그 실험 영화, 예술 영화가 나왔다, 예술가가 나왔다,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빈정거리죠, 그죠? 예, 그것이 이제 제가 볼 때 그런 것이 제가 볼 때 에드워드 양 감독이 그 대만 사회에서 느끼는 그러한 입장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만든 영화를 대만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왜 그런 영화를 만드냐 너는 그렇게 이해도 잘 안 가고 또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영화 이런 걸 왜 만드냐 그런 거 만들지 말라 그렇게 욕하고 그렇게 비판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자기도 이런 영화를 만들기도 더 어려워지는 그런 대만의 현실을 비판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제 거기 나오는 초등학교 선생이 바로 대만 영화계의 그러한 투자자들을 또 대만 영화계를 이끌어나가는 또 상업화 시키고 또 상업화 속에서 또 그런 맨날 똑같은 영화들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제작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제작자들에 대한 풍자라고 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에드워드 양이 바로 양양이 찍은 사진 그런 것을 지금 에드워드 양은 하나 그리고 둘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영화를 보면서 야 뭐 저 따위 영화 뭐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건 영화도 아니다. 이렇게 영화라는 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영화가 영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주인공이 행동을 하고 목표를 향해 가고 뭐 주제를 드러내고 그래서 거기서 뭔가 선악이 뚜렷하게 나오고 그리고 그런 닫힌 결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화가 영화다. 그거 아닌 영화들은 영화도 아니다라고 보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 양양이 보여주는 그런 사진처럼 에드워드 양은 하나 그리고 둘을 우리에게 보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 그리고 둘은 영창이 그 현대의 어떤 복잡함, 특히 자본주의 세계, 그 타이페이 그 대만의 그런 복잡함, 그런 그 가치의 혼란함, 그런 속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무력함, 이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단순한 가치가 필요하다. 단순함, 어린 양양의 단순함, 어린 양양의 그런 온전한 삶을 보려고 하는 한쪽 면이 아니라 그런 온전한 전체의 삶을 보려고 하는 이 온전한 현실을
온전한 실제를 보려고 하는 그러한 어린 양양의 단순함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영화의 순수성, 영화가 갖고 있는 기존의 그 스토리, 인간이 만든 스토리의 어떤 한계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지각, 우리가 좋아하고 보고 싶어하는 것만 만드는 그러한 이야기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지각에서 벗어난 그런 영화라는 미디어의 순수성, 그 순수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를 탐구하고 그 새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것이 바로 에드워드 양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세계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시간이 많이 됐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